이거를 가르쳐주는 과목,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해진다. 수학을 못했을 때 날아가는 그 포션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수학을 잘했을 때 넓어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강루트 수학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온 지가 이제 한 8개월 됐고요. 학원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옆에 2호관을 저희가 열었고요. 선생님도 이제 거물급으로 영입도 하고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거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계산해 보니까 어떤 반은 평균 등원거리가 25.4km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대치동까지가 15km 정도 되는데 25.4km를 등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물론 제가 다른 학원들하고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다른가 보다. 제가 뭐 다른 학원들 다 가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25.4km면 저기 막 송도에서도 오시고 저기 강북에서도 오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나랑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의외이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이 수학 공부 방법은 사실 특별하다기보다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아빠들이 누구나 아들한테 딸한테 가르치고 싶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정말 그렇게 25.4km를 달려오는 동안 대치를 넘어온 동안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들이 막 엄청 특별하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수학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제로 하고 있다. 이게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살아남으면 이런 학원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학학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학을 하는데 야,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방식들을 가지고 원장님들하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들이 저한테 대단하다고 해요. 대단하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셨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그걸 실제로 학원에서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질문하고 실제로 기다린다. 그러니까 진짜로 질문하고 진짜로 기다려요. 근데 그 진짜로 질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질문을 하잖아요. 야, 너네 같으면 어떻게 풀겠니? 하고 자, 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네 같으면 어떻게 풀겠니? 넌 어떻게 풀 것 같아? 넌 어떻게 풀 것 같아? 넌 어떻게 풀 것 같아?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풀겠니? 이런 걸 실제로 하고요. 대답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30분 동안 머뭇머뭇해요. 그러면 기다려준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의 최대화는 포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교도 많이 써야 되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한테 문제 줄 때도 자 주고 다 풀어 이게 아니에요. 저는 특히 초등, 중등, 저학년 레벨까지는 어떻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문제를 주고 다 풀었으면 또 주고, 다 풀었으면 또 주고, 다 풀었으면 또 주고, 다 풀었으면 또 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난이도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애들마다 따로 줘야 되고, 이제 아이들마다 질문하고 기다려주는 작업을 실제로 해야 돼요. 이걸 실제로 한다는 게 특이하고 원장님들 보기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원장님들도 저처럼 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리를 잡으신 원장님들은 저처럼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기존의 방식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나도 저기 동의하니까 이제 좀 방향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을 다 설득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이들 떨어져 나가실 거라고 원장님들은 다 걱정하세요. 근데 저는 왜 가능하냐? 처음부터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애초에 이렇게 할 거니까 맞는 분들이 오세요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다른 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원의 한 반을 맡아서 한다고 그랬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냥 제가 회사 때려치고 전 이렇게 살을래요 하고 그냥 전 이렇게 수학 가르칠 테니까 이거랑 동의하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동의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메이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시장이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이제 블로그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느꼈거든요. 니즈가 분명히 있다. 니즈가 분명히 있고 이분들을 흡수하는 것만 해도 시장이 되고 이거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되는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분들도 애초에 난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루트 학원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다.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다는 게 뭐냐면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저는 사실 어림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고등학생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영어를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수학은 우리가 문제집 푸는 거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써야 되잖아요. 써야 돼요, 영어를. 이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영어를 써야 돼요. 근데 수학을 실제 생활에서 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 생각할 때도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2 곱하기 8이 16이야. 근데 우리가 이 질문할 때 2 곱하기 x는 16이야 라고 말을 할 때 2x는 16이야. x는 얼마니까 애들이 양변을 2로 나눠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 연결시켜주면 야 너네가 사탕 2개가 있는데 몇 묶음 있으면 6개가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애들의 이 정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2 곱하기 x랑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문제집 앞에서 이걸 계속 풀고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학 잘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질문하고 지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일상생활에서 떠올리게 만든다. 저는 이거라고 거의 고집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제가 막 무슨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그 수업을 들은 사람들 부모님들 후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유튜브 채널이나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친구들 데리고 딱 나랑 3개월만 공부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사실 원장님들은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가르치면 잘 되겠지.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현실이나 뭐 이런 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꾸로 현실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생각하고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수학을 평소에 쓰고 그런 것들 고민하고 막 질문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문제집을 많이 풀면 걔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정석이든 개념 원리든 뭐 최상의 문제집이든 좋으니까 그걸 내가 5바퀴 풀었어요. 근데 정말 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저기 그냥 문제집 15바퀴 푸는 애가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또 그냥 고등학교 때 나오니까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이 문제 푸는 방법이나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유형 1, 유형 2, 유형 3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b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닫고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거를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현실?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수학 암산 능력 얼마나 중요한가요? 암산은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암산을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해요. 왜? 답이 틀리지 않냐. 근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따가 또 집중력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안 좋으면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 작업 기억을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가 저는 글쓰기랑 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산이 되는 애들은 집중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업 기억이 길러지거든요. 작업 기억이 길러지는 만큼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 작업 기억이 좋아지는 만큼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암산을 할 줄 아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다. 한마디를 들어도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머릿속에 가공하는 연습이 된다. 근데 이거를 그냥 휘발성으로 쓰고 잊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 뇌가 이 복잡한 걸 다루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암산을 하는 데는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구조화가 되고요. 또 암산을 하려면 점점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드립다 해가지고는 이게 계산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이걸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장치는 뭐냐면 암산해봐라. 그 대신에 암산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답이 맞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집어넣어야 되고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암산해서 그걸 맞춰보는 훈련도 해야 돼요. 이걸 하면 당연히 수학을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래보다 늦은 수학,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늦었다는 게 이제 몇 학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아까 성적을 올려줬다 드라마틱하게 올라왔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제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게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만난 애들도 이 방법을 받아들이고 이 방법이라는 것도 별거 없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해서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 문제 풀려면 내가 뭐가 필요해? 그럼 내가 그거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학년이건 상관없어요. 다만 고등학생이 되거나 뭐 중학교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방법을 트라이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부담감이 더해지는 거죠. 제가 제 그 스레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가르치는 친구가 고3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는 고3 잘 안 해요. 이걸 잘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친구는 수학은 이제 워낙 못하니까 저랑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5등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5등급이라 하는 친구들 사실 5등급이 아니에요. 원래 6, 7등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5등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6, 7등급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목표가 3등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6, 7등급이 3등급 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친구가 저랑 한 3개월인가 4개월 공부를 하고 자기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재순가를 하고 3등급을 끝내 받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이게 뭐 늦었다 이거는 없다.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 좋지만 제 생각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전혀 골든타임에서 늦지 않았고 중학교 이후에도 내가 약간의 어떤 그 노력과 좀 이 불안감을 다룰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럴수록 좋겠죠. 수학 문제집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답을 예상하실 것 같아요. 수학 문제집은 많이 사라. 많이 사서 많이 풀어라. 또는 한 문제집을 사서 여러 번 풀어도 된다. 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포인트가 뭐냐면 뭐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다 풀려고 하지 말아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문제집을 제가 추천해드리면 그거 한 권 사가지고 그걸로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학 문제집은 제대로 하려면 한 2권, 3권 풀어야 돼요. 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뭐 A급이나 뭐 예를 들면 중학생들 A급 블랙라벨 있고 초등학생들은 여기 뭐 왕수학이네, 최상위네 어려운 문제집이 있고요. 뭐 기본 수학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근데 뭐 이 출판사가 좋아, 뭐 저 출판사가 좋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문제집을 풀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풀만한 문제집 하나 정도를 동시에 푸시면 좋겠다. 다만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집에서 보시기에 너무 쉬워 보인다. 아이가 다 맞고 너무 설명도 잘한다. 그럼 조금 스킵.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이건 좀 냅뒀다가 나중에 풀자.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유형이 5개가 있어요. 유형 5개 있으면 제가 밑에 이 5개가 있어요. 똑같은 유형 5개 있다. 그럼 전 밑에 2개만 풀려요. 생각해보세요. 밑에 2개를 풀었는데 위에 3개를 못 푼다?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밑에 2개 잘 풀고 다음에 이걸 틀렸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사 막 이런 거 라인업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한 2권 정도 사셔서 같이 풀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의 역할은 그거를 꼼꼼하게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너무 쉬워하는 부분과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을 같이 옆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거의 모든 이런 질문에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아이들 푸는 속도가 훨씬 올라가요. 왜냐면 아이들 똑같은 거 여러 번 풀리잖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를 오히려 제일 못 풉니다. 왜? 똑같은 거 5개 풀잖아요. 마지막 건 지겨워서 애들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스킵하고 이 2개 풀어주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는 있어요. 자, 부모님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게 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 이거 보면서 네가 스스로 공부해라고 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설명이 자세한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디딤돌의 뭐 기본 응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센의 이런 문제들이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골라서 푸시거나.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그런 설명을 해주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집은 문제가 레벨별로 쫙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사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사시면 되고 기본 응용 그다음에 뭐 센의 일반적인 뭐 문제들 이거 사셔서 푸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쉬워한다. 스킵해야 되겠다. 그러면 각 그 출판사의 라인업이 있어요. 거기 다 써 있어요. 문제집 뒤에 보면 이게 써 있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올려서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쉬운 거 빼고 그 문제집에서 어려운 걸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저는 솔직히 디자인이랑 아이들이 보고 이뻐하는 거 골라라. 상관없다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푸는 거 풀어도 좋아요. 풀어도 좋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도 못 푸는 수학 문제. 아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육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어설프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이와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기가 막히게 다 가르쳐야 되는 거냐? 그럴 거면 사실 학원을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문제를 풀 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모르면 너가 좀 알아봐서 엄마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아이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몰랐을 때 요즘에 진짜 많이 카톡방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물어봐서 이 질문 어떻게 푸는지 끝까지 한번 해결해보는 그 어떤 그 프로세스를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실제 저한테 가끔 어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제 스레드 같은 데다가 올리시거나 아니면 그냥 갑자기 뭐 본인 SNS에 올리세요. 이 문제 풀어줄 사람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뭐 저기 뭐 분당 수학 카톡방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문제 좀 풀어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자기가 풀다가 올렸을까요? 분명히 아이들 문제 풀어주다가 고민되는 거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내가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 아이가 이거 구멍이 생길 거야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그걸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만 이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그 프로세스 같이 낑낑거려보고 앞에 공부도 한번 해보고 답을 보고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러다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너무 부모님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뒤에 있는 해답지 이용하는 거를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모르겠으면 해답지 봐라. 아니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나 해답지를 보나 그게 뭐 다르냐. 다만 해답지를 볼 때는 한 번에 딱 보지 말고 뭔가 한 줄만 딱 봐가지고 이제 그 시작점을 좀 힌트를 얻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는 그 정확한 정답과 풀이가 아니고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답을 찾아가는 그 프로세스와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기도 하고 답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풀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시면 충분하다. 아주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성취감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 성취감이라는 게 결국 우린 성취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느끼냐면 결국 그걸 도파민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우리가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성취감을 느낀다는 건 도파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행위는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행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암기로 뭔가를 해결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 문제를 암기로 풀어내잖아요. 그럼 그거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명하죠. 수학에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보다 이거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래, 이렇게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그랬지. 그대로 풀어봐. 이건 성취감이 절대 안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10분 동안 풀어내는 행위를 하는 게 거의 우리가 수학에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제 생각에는 거의 유일한 프로세스라는 거죠.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줘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보기 어렸을 때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빼줘요. 근데 이 아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이 과정을 몇 분까지 기다려줄 수 있고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서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답은 지가 얘기하게 하고 이 답을 이 풀이 과정을 남한테 설명했을 때 애들 표정 혹시 이랬을 때 애들 표정 아세요? 되게 신나가지고 애들이 그 자리에서 막 깡총깡총 튀고 막 그래요. 선생님 저 이 문제 풀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암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한 문제고 뭐 아무리 킬러 문제라도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지 해가지고 풀었을 때는 성취감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올라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자기가 분석해서 파악하고 10분이나 20분 정도 고민하고 풀어냈다. 이거를 올라타면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의 수학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하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식을 쓰는 겁니다. 식을 쓰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수학에서 길러주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메타인지죠. 내가 풀었는데 이걸 알고 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걸 풀기는 풀었는데 그냥 찍어 맞춘 거냐. 아니면 사실 그냥 누가 알려준 대로 그냥 푼 거지 난 사실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아이들이 생각보다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질문이 뭐냐면 한번 설명해봐 이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해봐 라는 거를 더 쉽게 자기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건 식으로 써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식으로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테스트를 줘요. 그냥 문제를 알려줘요. 답은 미리 알려주고 자, 이 과정을 네가 한번 서술해서 갖고 와봐라, 말로 한번 설명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해? 확실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두 가지죠. 자, 한번 설명해봐. 이 식을 써봐. 요게 첫 번째 방법. 요 두 번째는 답을 구했을 때 확실해? 확실한지 어떻게 알아? 틀렸을 수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거를 그 답을 검증해낼 수 있느냐. 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옆에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알겠죠. 얘가 알고 풀었다, 모르고 풀었다. 아마 써는 것만 알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거. 그리고 확실해? 라고 물어봐 주는 건데, 요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점이 뭘까요? 그럼 아이들이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아니, 기껏 문제 풀고 왔는데 또 시켜? 또 설명하라 그러고 또 이거 무슨 검증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미션이 그거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려면 문제 수는 좀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드립대 유형별 다 풀지 말고 문제 수를 좀 줄이되 이런 활동을 늘리는 게 아이들한테도 받아들일 만하고 더 효과적이고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집 풀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풀자라고 정해주긴 해요. 안 그러면 이제 늘어지니까 풀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목표를 정하고 풀어야겠죠. 그냥 풀다가 대충 오늘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변수는 두 가지인데 애가 잘 못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가 문제 하나에 꽂혔어요. 문제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꽂혀가지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풀고 싶어, 아까워,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를 냅둬야 되냐, 이제 다른 거 풀 거 많은데 냅둬야 되냐, 아니면 풀게 냅둬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막지 말아라. 대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애가 못하면 그 문제를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그 문제를 저희는 냉장고라고 하는데 냉장고나 방문에 붙여놓고 나중에 다시 도전하자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진도를 따라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획을 여기서부터 여기 이건 아니지만 좀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풀어가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변수들, 킬러 문제 도전하는 거는 약간 별도의 이벤트처럼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는 있는데 엄마표 수학은 왜 없나요? 이게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뭔가 전문 지식이고, 수학은 막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애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애들을 뭐 진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잘못 가르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을 왜 못 가르치시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님들이 이걸 언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언어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언어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모님들 다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영어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 엄마표 영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틀어주고 깔아주고 옆에 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챌린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이런 것들이 언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국어 국문학과 나오시거나 국어 교육학과 나오신 분들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언어를 가르쳐요. 이 맞춤법이 맞는지, 이 발음이 맞는지, 눈이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눈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말이라고 발음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얘기를 해요. 왜? 언어니까. 수학도 언어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약간 정확하지 않게 가르치실 수 있고, 이거를 약간 조금 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 있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려고 아이와 얘기하지 않은 부모님과 국어적으로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선생님들이 바로잡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와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얘기하고, 뭐 맞춤법 좀 틀려도 쓰게 하고, 뭐 문법 좀 안 맞아도 얘기하고 했던 애들 중에 어떤 쪽이 영어를 잘 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학을 언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도 분명히 바로잡아가고 이걸 교정하고 더 발전시킬 기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거를 자꾸 드릴식으로 하시니까 문제인데, 영어나 국어는 드릴식으로 안 해요. 이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너 5살 애기한테 너 이거 100개 외웠어? 단어 100개, 한자 100개 외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수학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부모님들이 똑같이 수학을 쓰고 애랑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하시면 되고,
자꾸 노출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학 공부, 그럼 문제집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건 내가 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싸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은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된다. 아이 수학 성적 망치는 최악의 말은 무엇인가요? 저는 말 한마디만 뽑아보면 너 이거 예전에 했잖아 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해서 그대로 풀어라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 이거 몇 번 하는데 이러냐, 왜 하는데 계속 그러냐. 근데 수학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요, 과목이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몰라도 그냥 눈치코치로 풀어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약간 이과 쪽 성향 가진 애들이 그러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안 써먹어요. 아예 못 써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번에 했는데 왜 또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정서를 망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저번에 했는데 또 틀리냐, 너 왜 자꾸 답을 틀리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초등 레벨에서는 이 문제를 접하는 태도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진짜 수학 잘하는 애 못하는 애들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줘요. 그럼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르는 문제도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진짜 싫어하고 못하는 애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 다음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쪽의 대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IQ랑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확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 안 배웠는데요 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그게 뭐냐면, 너 저번에 했잖아, 저번에 했는데 왜 틀려,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진짜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수학 집중력이 약한 이유는 뭘까요? 수학이 집중력이 약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좋겠어요. 이해를 못하면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집중력이 안 좋다는 거는 지금 이 단원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쪽을 이해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고, 그 집중력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마 질문의 의도는 다른 과목보다 유독 좀 수학이 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그 어떤 과목보다 이 작업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거는 결국 작업 기억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언어들은 약간 그래도 우리가 연상하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이게 수로 되어 있고 막 문자로 되어 있고 막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라고 물어보고 애들한테 말하고 그대로 해봐 라고 하면 애들이 나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남산에 갔다 왔다, 이게 그대로 말하거든요. 애들한테 자 얘들아 봐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대답을 못해요. 다시, 지름이 1인 원의 둘레는 파이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지름이 1이요 뭐라고? 그게 아니잖아, 파이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잘 봐,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파이다. 그럼 애들이 잘 못 따라합니다. 왜?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작업 기억을 효율적으로 못 쓰면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수학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업 기억 향상시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방법이 뭐다? 글쓰기와 암산이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계속 시키고 암산을 계속 해줘야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고 작업 기억이 좋아지고 이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을 식으로 바꾼 연습을 많이 해줘야 이게 아이들이 이 제가 말하는 식이 언어로 들려요. 그때 아이들이 이 수학적 용어들을 자기 언어처럼 쓰면서 작업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작업 기억을 잘 쓰게 만들어주자. 어떻게? 글쓰기와 암산, 그리고 말을 식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선행과 심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근데 선행은 하면은 뭐 불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선행을 하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도한 선행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들마다 그 과도한의 이제 기준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과도하지만 시키세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과도하지 않은 선행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과도한 게 뭐냐? 결국 이 정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과도한 선행이 뭘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애가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배우는 거는 뭐 과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데 다음 걸 배우는 건 과도하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이거를 약간 자기의 언어처럼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원에서 막상 저는 초등학교 2학년들한테 막 루트를 알려주고요.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연립방정식 막 풀게 하고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막 미적분을 막 그냥 막 설명해줘요. 그럼 저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선행학습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게 나중에 나올 것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과도한 선행학습은 뭐냐면 시험 공부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이 저기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여기 갖고 와서 지금 풀어. 정답률 올려. 이거 오답률 낮춰. 실수 줄여. 이게 저는 과도한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많이 알려줘라. 루트도 알려주고 제곱근 뭐 개념 알려주고 그다음에 2차 방정식도 알려주고 함수도 알려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좋죠. 근데 이 문제집 갖고 와서 막 풀어가지고 너 이거 빨리 해. 이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이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요즘 교과 과정, 교육 과정, 입시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선행하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착착착 풀어버리는 애보다 선생님이 내준 그 의도대로 아이가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문제 그대로 풀어내는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풀어준 그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내신 때 잘 그거를 기억해서 풀어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대학을 잘 가는 입시 제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입시 제도를 불신하더라도 이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행보다는 조금 초등학생인데 공통수학 막 다 해야 돼.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무리하고 이걸 떠나서 무의미하다. 그 시간에 이제 아이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보고 그냥 미리 공부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을 예습으로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변화라고 초등 입학 생각합니다. 전 수학 공부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초등 입학 전에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초등 입학하고 나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초등 입학하고 나서 초등 입학 전에 막 10시간 동안 해야 될 거를 초등 입학 후에 한 2시간이면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하면 쉬울 일을 땡겨가지고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학적 머리를 늘려줄 수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뭘까요? 18 곱하기 9의 뜻을 알려주고 18을 18번 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하기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왜? 손가락으로 세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하다 보면은 18 더하기 18 하다 보면은 잠깐 18은 더하다 보면 20은 잠깐 갖다 놓고 30도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가지고 노는 거는 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 곱하기 나누기는 구구단 미리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히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곱하기의 개념을 구구단으로 알려주지 말고 덧셈을 활용해서 곱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한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거 있잖아요. 아빠가 사탕 3개가 있는데 아빠가 사탕 2개를 더 가져왔어. 그럼 아빠 사탕이 몇 개가 되게? 5개. 이걸 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게? 3 더하기 2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칙연산을 내 일상생활과 연결시키고 그거를 식을 말을 식으로 바꾸는 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나중에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래서 문제집 풀고 무슨 구구단 외우고 이 대신에 이런 활동 아이가 수학 공부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은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게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입시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부모님들한테 항상 자주 물어보거든요. 저는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표이사 표창도 4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해서 대표이사 표창을 받은 게 회사에서 수학 잘했다고 대표이사 표창을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다른 과목들과 달리 수학 문제는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 문제는 전략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 이걸 풀기 위해서 준 힌트가 뭐냐, 내가 모르는 게 뭐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이걸 문제 풀다가 판원 함정이 뭐냐, 내가 만든 답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냐,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이 답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꼼꼼함이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이걸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유형별로 푸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메타인지를 발휘해가지고 잘 생각해보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를 잘 수행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검증해. 이 과정을 할 줄 알면 모든 과목을 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을 잘하는 사람은 저는 나중에 회사에 가서 일을 잘할 거고 교수님이 돼서도 연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과목,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는 과목이 뭐냐? 저는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해진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 과목은 수학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 못해도 괜찮다. 왜 수학 못해도 수학 필요 없는 직업 택하면 되죠. 과학 못해도 괜찮아. 왜? 과학 못해도 괜찮은 직업 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왜? 영어를 못해도 괜찮은 과목을 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수학을 못했을 때 날아가는 그 포션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수학을 잘했을 때 넓어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요. 저는 고등학생들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도 돼. 수학 못하면은 안 되는 그 직업만 안 가지면 되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 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AI 시대일수록 수학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모든 학문들의 약간 뭐 기본이 되고 막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고 되게 이론적이고 되게 약간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 기본기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요. 진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냥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으려고 회사들도 난리예요. 반도체 회사들도 AI,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들이 수학과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금융, 뭐 부동산, 뭐 투자, 이제는 이것들이 다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단계에 갔어요. 경험으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바둑도 그렇잖아요. 바둑을 많이 둔 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절대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로 뛰어도 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여기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발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는 자연학부 박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를 딴 게 10년 전이에요.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시작하셨냐면 그때 실험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있는 논문 데이터들을 싹 긁어 와가지고 내가 하는 실험의 예상 데이터를 미리 내주는, 내가 하지 않은 실험까지 얘가 다 예측해주는 그런 툴을 만든 연구를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10명, 20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수학이다.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거든요.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과목은 뭐다? 수학이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교수님은 이제 AI에 좀 더 특별하게 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해요. AI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수학과, 그러니까 AI 전공과 뭐 생기겠죠. 앞으로 또 AI가 인기니까 뭐 AI 무슨 융합, 뭐 창의공학과 뭐 막 생기겠죠. 이름 멋있게 지어서. 근데 AI를 하는 과는 어디냐? AI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수학과다. 이제 수학이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인 세상에 다시 오고 있다. 수학 잘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저도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수학과 다니는 사람 찾았어요. 알고리즘을 하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지금 제 아내도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건축공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축공학에서 뭘 하냐면 건물 에너지를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건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하면 건물에 들어간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인데, 결국 우리 와이프랑 같이 일하는 사람 누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뭘로 구현해 줘야 되냐면 이제는 다 이렇게 식으로 쓰고 뭐 PPT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이디어들이 다 알고리즘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수학과에 나온 사람들한테 이 일을 시키는 거죠. 와이프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 주세요 라는 거를 수학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와이프만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IT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핸드폰 배터리 최적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금융, 당연히 금융은 누가 할 거예요? 금융은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걸 추천하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추천하면 좋겠다.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모든 사람한테 추천할 수 없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대신 추천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다 수학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을 하면 써먹을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제 이 세상은 알고리즘의 세상이 됐는데 그 알고리즘을 다루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데서나 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알고리즘이 없는 세상은 이제 없거든요. 정말로 저 편의점에서 이게 물건을 팔거나 정말로 아니면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일 빨고는 아마 다 알고리즘이 필요할 거예요. 누구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알고리즘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결국은 수학에서 배울 수 있다.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메인 날리지는 뭐냐면 여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기본이 되는 각 분야의 이제 기반이 되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면 그 도메인 날리지를 실제로 구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구현해낼 수 있거나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되게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저도 지금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면 코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폴더를 여기다 만들고 폴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금 컨택을 해서 한 명은 다음 달부터 일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10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뭐다?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분명히 전공들도 나올 거고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격증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영어나 운전면허 시험처럼 나는 알고리즘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증명하면 훨씬 유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만약에 내가 알고리즘을 다루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로 알고리즘만으로 알 수 없는 이 도메인 날리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요 두 사람 우리 아이 수학학원 언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부터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니까 수학을 가르쳐야 돼 이럴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뭐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약간 반발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뭐 수학학원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단계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어주시는 대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학 얘기하고 번호판 퀴즈하고 같이 스도쿠하고 네모네모 로직하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장기하고 체스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유용한 활동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과감하게 보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들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더 추구를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학은 넘사벽인 사람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이 사고들이 계속 깨지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영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어는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저 미국의 영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만큼 내가 영어를 하면 만족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죠. 이 수학은 계속 넘사를 만나면서 내가 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저기 학원에 가서 더 넘사벽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난 이렇게 풀었는데 저 선생님 저렇게 풀어? 약간 이런 벽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는 좀 과감하게 보내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 무엇이 다를까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중학교 때까지는 티가 잘 안 나는데 이게 왜 중학교 때까지 티가 안 나냐면 중학교 때는 유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별게 없어요. 중학교 때 문제집 생각해 보시면 별거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거리, 속력, 시간? 소금물 문제, 의자를 어떻게 놓고, 그다음에 소와 오리, 다리가 이런 문제밖에 없을 거고요. 뭐 1차 방정식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 정도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형으로 커버가 다 가능해요. 중학교 때까지 이게 티가 잘 안 납니다. 유형으로 많이 푼 아이들하고 그냥 이게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 푼 아이들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알겠죠. 근데 어떻게 아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시켜 보면 얘가 저기 가서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었느냐, 이 용어의 정의와 아니면 이 문제를 분석해서 풀었느냐, 아니면 예전에 풀었던 걸 기억해서 풀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거든요. 이 차이를 좀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설명해봐라. 그 다음에 검증해봐. 확실해? 요 두 가지 대답을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있느냐.
더 명확한 건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의 태도죠.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그 푸냐 못 푸냐보다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예전 거를 갖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느냐 아니면 난 이건 배운 적이 없다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니까 이거는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학 가지 말라는 빅테크 기업의 메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실제로 한국에 그런 교육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대학교들은 목표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창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제 유튜브에 출연하셨던 어떤 그 옥스퍼드 수학과 졸업하신 분이 그런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목표는 창업이다. 근데 이게 글로벌 사회를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면 에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에서 저도 외국에서 6년 살면서 많은 저기 뭐 미국에서 온 친구들, 유럽에서 온 친구들, 다른 아시아권에서 온 친구들 많이 만났지만 Which university did you graduate?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너는 뭘 좋아하냐, 넌 뭘 잘할 수 있냐 물어보지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라는 질문을 정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알게 되겠죠. 알게 되겠지만 너 어느 대학을 나왔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중요하고 대학 다니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내가 어느 경로로 어느 장소에서 지식을 습득했다가 예전보다는 많이 이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which university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대학에서 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저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친구가 암스테르담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가 스톡홀름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친구가 더 우수한 친구인가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어떤 친구는 저기 남아공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어떤 친구는 저기 호주에서 한 멜버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온 친구가 더 우수한가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뭐 MIT, 하버드, 뭐 일본, 뭐 한국, 요즘 아시아로 치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 뭐 칭화대, 북경대, 도쿄대, 서울대 이런 데 나온다면 아 그래 뭐 하겠지만 그 외에 정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알아줄 것이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세대와 한양대 중에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 외국 사람들 정말 알아줄 것이냐?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하면 대학을 가기 싫으니까 이제 도피성으로 간다 이제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뜻이 확실해. 이런 친구들은 저는 그거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은 정서지만 필요할 때 대학을 간다. 학위를 딴다. 전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겠죠.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더 편한 길이 아니라 수십 배 힘들고 더 도전적인 길이다. 라는 거는 뭐 그거는 감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려고 대학을 안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제 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번 해볼래? 3년 후에 대학 가자. 되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런 재능을 찾기만 한다면 정말 밀어주고 싶다. 아직 못 찾아서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재료공학을 했어요. 재료공학을 하고,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 가서 재료공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경력 자체는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은데 왜 못했을 것 같냐면 박사 학위가 없어서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줬을 것 같다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음대 친구들, 미대 친구들, 경영대 친구들, 법대 친구들, 다른 공학 친구들, 자연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던 경험 그리고 그걸 토대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과 경험해봤던 그것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재료공학을 안 하고 뭐 어떤 친구는 교수가 되고 이거를 봐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성장해왔던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사실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팔란티어 이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의미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뾰족하게 만들 거니까요. 저는 교육의 목적은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100%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두고 보기 위해서 사실 회사가 이 친구가 어떻게 잘 성장해 왔는지 얼마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도 보는 거고 성적도 보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제도가 개편돼 가지고 대기업들을 가는 게 그렇게 현실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막 되게 막 멋있는 일이 아니냐고 쳐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때는 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 갔을 때 정말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진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 항상 물어봅니다. 이게 되게 웃긴 질문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카이스트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서울대형 인재를 키우고 싶으냐. 뾰족하게 자라서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무기를 삼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을 안 가고 아까처럼 그 팔란티어에 가서 정말 성장하면서 뾰족한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뾰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너무 거기 잘 습득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응하고 거기서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냐. 어느 쪽이든 교육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이 어떤 뭐라 그러죠? 취업의 어떤 관문이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물론 최상위권 대학 몇 개만 빼놓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됐어요. 일본에서 5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70위권 대학 나온 거하고 취업이 다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 2위권 대학들 몇 군데 이렇게 정말 최상위권 대학만 남겨놓고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어제 유튜브 할 때 이런 얘기 했는데 70위권 대학을 나온 거하고 75위 대학을 나온 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사회생활 한 사람 입장에서 얘는 70위 대학을 나왔고 얘는 75위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70위 대학을 뽑고 75위 대학을 안 뽑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이 되게 비슷한 역량을 처음에 대학 때 가지고 있었거나 생각하는 정도 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위와 75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지 뭐라고 생각하는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년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인서울은 그냥 몇 개 대학만 빼놓고 다 비슷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의대? 연대 의대, 서울대 의대, 카톨릭 의대 빼놓고 다 그냥 비슷한 의대지 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교대, 우리가 저 선생님은 어느 교대를 나왔고 어느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대학의 그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건국대가 좋아, 동국대가 좋아, 홍익대가 좋아 이 시절도 내가 봤을 때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봤으니까 저는 아마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저도 올 때마다 교육의 민족 올 때마다 이제 좋은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되게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뭘 느끼고 있냐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변화가 되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체감하시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3, 4년씩 계속 약간 나중에 체감하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입시에 반영되고 어떤 애들이 붙고 어떤 애들이 떨어지고 이런 게 나오면 입시에 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늦는 것 같고 특히 수학교육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삶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대학을 그냥 졸업한다고 되는 시장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조금 웃긴 얘기, 농담처럼 얘기하면 정부가 날 밀어주나? 이 교육부 정책이 발표할 때마다 나 밀어주나 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정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알아가 아니고 챗 GPT한테 물어봐요 라고 아니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갖춘 아이를 길러낸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길러주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그 수학을 가르치면서 유형별로 때려박아서 암기력을 풀게 하는 건 저는 너무 좀 국가적 낭비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제가 살아남아서 제가 커져서 이 나라의 교육이 조금씩 바뀌어가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같이 이런 시대에 맞춰서 같이 교육 방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